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파격적인 정책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인데요. 여기에는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식으로 인해 일본 자동차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토요타 등 일본의 대표적 자동차 기업들이 하이브리드카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 기업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위기가,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가솔린과 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2035년부터 사실상 금지하게 됩니다. 너무 가혹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자동차의 탈탄소를 서두르는 것은 자동차가 오래 쓰는 물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자동차 평균 보유 연한은 15년 정도로 알려져 있죠. 때문에 2050년에 중고차를 포함한 탄소 배출 실질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2035년부터 신차 판매분의 CO2 배출 제로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카를 고집하던 일본은 당장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애처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하이브리드카는 전 세계 전동차 판매에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작년 하이브리드카는 269만 대, 플러그인은 96만 대, 전기차는 22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69만 대의 하이브리드카 판매에서 토요타와 혼다 등 일본 2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8%입니다. 토요타 혼자 차지하는 비중은 71%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하이브리드카는 거의 일본만 만들 뿐이고 유럽과 미국은 외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IT 산업에 이어 자동차 산업에서도 일본의 갈라파고스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토요타는 전기차 시대가 더 늦게 올 것이라고 보고 하이브리드카로 시장 표준을 만들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로 인해 결국 자신들 이외에 만들지 않는 기술로 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져버렸습니다. 시장에서 고립되고 뒤처질까 하는 불안함을 가지게 된 토요타는 현재 유럽연합의 조치가 나온 뒤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전기차 배터리나 전장, 전동 파워트레인을 만드는 한국 기업에는 이번 조치가 호재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번 조치를 유럽연합 내 산업발전과 보호와 연동을 하려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035년 모든 내연기관 신차 퇴출까지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의 핵심 서플라이어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어쩌면 자동차가 전자제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장 등 관련 부분의 세트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유럽 자동차 산업의 핵심 공급자로 부상할 기회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유럽 최대 자동차 회사 두 곳이 아무리 배터리 내재화를 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간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원가 측면에서도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외부 배터리 업체와의 단가 인하 협상을 위해 배터리 일부를 자체 조달할 순 있겠지만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자사 전기차에 쓰일 배터리는 외부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문에 한국의 3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에는 앞으로도 유럽을 중심으로 더 큰 수요가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2035년이면 먼 얘기 같지만 자동차 신차 개발 사이클로 보면 차차기 모델이나 그 다음 모델이 나올 때쯤이면 됩니다. 생각보다 별로 여유가 없는 거죠. 가혹한 탄소 배출 규제에 맞추기 위해 전기차 생산을 빨리 늘려야 하는 유럽 자동차 회사들 니즈를 잘 맞출 수 있다면 한국 배터리 기업의 성장은 이제부터일 것이라는 밝은 전망의 의견들도 찾아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유일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 그룹은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의 본질적 경쟁력에서 독일차는 물론이고 일본의 탑클래스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기차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기차에서는 더 이상 기존의 것들이 장벽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현대차가 하기에 따라 자동차 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차량의 성능이라는 본질적 가치 측면에서 독일차나 일본차를 넘어설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 또한 이런 사실을 알고 크게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전기차를 앞세운 현대자동차에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남아시아 시장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수십 년째 독점 체제를 구축해온 시장이기 때문에 점점 몸집을 키우는 한국 기업을 특히나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니케이 신문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앞세운 현대자동차에게 동남아시아 시장을 위협받고 있다며 전기차 투자 경쟁에서 밀리면 과거 가전제품과 핸드폰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한국에 이 지역 시장을 내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대차는 태국과 함께 동남아시아 양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근교에 1조 7,7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건설하고 있기도 합니다. 신설 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간 15만 대로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53만 대의 약 30%에 달하는데요. 일본은 이를 굉장히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이죠.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공장 건설을 결정한 것은 지난 2019년 11월입니다. 바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경제협력 협정 EPA를 체결한 시기인데요. 이 경제협력 체결로 인해 한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었고 한국차는 일본차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대통령령으로 국내 신차의 20%를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한 소형 친환경차 진흥체계의 지원을 받아 이미 설비 투자를 마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그동안 추가 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화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만 확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삭감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처럼 일본차 업체들이 숨을 고르는 틈을 노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뛰어들었고 현재 한국에게 이 지역 가전과 핸드폰 시장을 뺏긴 것처럼 자동차 시장 점유율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뒤늦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머물며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일본 기업들의 아니라고 뒤늦은 선택은 늘 한국에게 뒤처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비단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큰 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주 일부의 일본 언론이 이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분석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에 밀린 일본 제조업의 비참한 현실을 모르는 것은 일본인 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과거 세계의 인정을 받았던 제조 강국 일본이 최근 한국이나 중국, 대만의 눈부신 성장으로 그 지위에서 쫓겨났으며 특히 첨단 분야에서의 뒤처짐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죠. 기사는 특히 반도체 메모리에서 일본이 50% 이상의 점유율로 세계를 리드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가장 핵심이 되는 미세와 경쟁에서 한국의 삼성에 크게 밀렸고 회복할 가망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말하면 반도체 완성품에서는 졌지만 반도체 제조 장치나 소재 부품에서는 일본이 강하다며 세계 반도체 회사는 일본 없이 안 된다는 반론을 펴는 사람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후 이런 사람들에게 팩트를 제대로 짚어주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경제산업성마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지난 2019년 징용공 문제로 분풀이를 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반도체 등에 사용할 재료의 수출 제한을 갑작스레 단행하며 한국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은 타국산으로 대체를 하거나 자국 제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무릎을 꿇기는커녕 요지부동이었다며 경제산업성의 체면이 말이 아님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물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일본발 기사였죠. 또한 기사는 일본 제조업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부처의 실책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냥 한국이 뒤처졌다는 단순한 내용의 기사가 있으면 보통 거품을 물고 내용을 부정하는 반응들이 쏟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조목조목 사실을 짚어주며 일본이 처한 현실을 분석한 기사라 댓글의 수는 현저히 저조했습니다. 그마저도 부정하는 반응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 기사는 왜 남의 일처럼 일본을 비판하는 것이냐, 대책을 내놓고 비판을 해야지 그저 부정만 하는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 정부도 경제산업성도 아닌 나름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본 기자에게 대책을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는 내용이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뼈아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으니 누구를 탓하며 본질을 흐리는 모습에서 일본 여론이 왜 한국 때리기에 잘 휘둘리는 것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 합니다. 반면 외국에 살고 있는 듯한 일본 네티즌들이 특히 냉혹한 현실을 깨닫고 있는 듯 했는데요. 여기서 15년 정도 PC를 이용하며 미국 기업의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그 전에는 일본 메이커를 구입했고 그 이후에도 사용하고 싶었지만 일본 메이커는 다른 국가 기업들 제품에 비해 너무 센스가 없습니다. 원터치 이메일 버튼이라는 키를 키패드 위에 놓는 바보 같은 생각이 회의에서 통과될 정도로 낡은 기업이 많다는 게 참담합니다. 상당히 예전부터 해외의 공항이나 호텔에서 일본의 전자제품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만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일본의 전자제품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호주에 있긴 하지만 소매점에서 주력은 한국과 중국, 대만 기업이 많습니다. 예전에 칭찬을 받았던 소니와 파나소닉, JVC 등 일본 업체는 분명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에 추월당한 일본은 따라잡고 나가야 하는데 그 힘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와 같은 의견으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과거 혹은 현재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여러 시장에서 하나씩 도장을 깨는 듯 일본을 가뿐히 제쳐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본 특유의 자만심이 발전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